행복하기 좋은 날,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오늘도 부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100%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알코올 중독인 남자와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다든지 다른 건 괜찮은데 그거 하나만 나쁘니까 그 정도는 감안하고 살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술을 먹고 성매매를 하는 남자와는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결정을 하든지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술을 먹고 취해서 생기는 일이니 그 사람의 병으로 간주하고 그 정도는 감안하고 살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지 참을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고쳐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참게 되는 겁니다. 벌써 질문 내용만 들어봐도 남편이 고쳐지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이미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게 되면 싸움만 커지거나 질문자의 속만 상하게 됩니다. 남편이 술도 안 먹고 성매매도 안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은 질문자의 바람과 욕망일 뿐이에요. 남편의 그런 점을 인정하고 살든지 도저히 못 살겠으면 헤어지든지 둘 중에 결정을 해야 할 일이지 누가 더 잘했고 잘못했고 따지고 있을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편은 말로 해서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도 여러 번 노력해보지 않았습니까? 조금 더 기다리면 좋아질까 하는 기대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이런 상황에 나는 어떤 길을 갈 것인지는 내가 선택해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남편이 돈도 못 벌고 성격도 더러운데 그런 짓을 한다면 이런 고민조차 할 것 없이 벌써 이혼해 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부분만 빼고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으니까 같이 살고 싶은 거겠죠. 이것만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나의 욕망으로 인해 생긴 문제이지 다른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 이혼을 하게 되면 질문자는 남편의 다른 좋은 점 때문에 후회를 하거나 미련을 갖게 될 겁니다. 같이 살면 그 부분이 안 고쳐지는 것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 받고 살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결정을 해도 후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 남편과 같이 살려면 그냥 그런 정도는 용인하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가끔 성매매를 하는 정도이지 가정을 파탄시킬 행위는 하지 않잖아요. 그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길이 있습니다. 둘째, 나 외에 다른 여자를 만나는 사람하고는 아무리 돈이 많고 사람이 착해도 같이 살고 싶지 않다면 미련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괴롭게 살지 않는 길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 이 문제는 남편의 문제가 아니고 질문자가 지금 양손에 떡을 쥐고 어느 것이 더 좋은지 망설이는 데서 생기는 괴로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점만 바꾸면 이혼해도 좋고 계속 살아도 좋은 거예요. 현재와 같은 상태라면 이혼해도 후회하고 같이 살아도 계속 스트레스 받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이혼하면 어차피 혼자 살게 되니까 부부관계를 못해요. 그런 선택도 괜찮아요. 둘째, 부부관계가 필요하면 남자친구를 가끔 만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때 그 남자친구가 총각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결국 부인이 있는 남자를 질문자가 가끔 만나야 하는 거죠. 셋째, 재혼을 해서 사는 길이 있습니다. 재혼을 하더라도 결국 다른 여성과 같이 살았던 사람이랑 재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 가지 경우를 비교해 보세요. 아이들 때문에 이혼은 하지 않지만 남편과 부부관계는 하지 않고 산다면 그것이 곧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도 가끔 부부관계가 필요하다면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늘 나와 살다가 가끔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이 기분이 더 나빠요? 늘 다른 여자와 살다가 가끔 나를 만나는 것이 기분이 더 나빠요? 어차피 남자를 만나려면 다른 여자와 늘 살던 사람을 가끔 내가 만나야 되잖아요. 이렇게 비교해보면 늘 나와 살다가 가끔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우선 이혼을 하고 혼자 사는 길이 있어요. 결혼 관계를 유지하지만
부부관계는 하지 않고 사는 길도 있습니다. 만약 부부관계를 하고 싶다면 어차피 혼자 살게 되었을 때 질문자의 처지를 생각하면 지금 남편이 더 낫다는 겁니다. 그러니 조금 현명하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같이 안 살려면 그 남자가 어떤 남자든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질문자의 인생관이 딱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지 남편 때문에 생긴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중심이 안 잡혀 있고 이것도 되었으면 좋겠고 저것도 되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지 않는 남자와 같이 살고 싶다는 것이 무슨 욕심인가요?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 남자한테 그걸 바라는 것은 욕심이라는 겁니다. 욕심이 다른 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것을 하려고 하는 게 욕심입니다. 예를 들어 멸치 한 마리를 먹겠다는 게 뭐가 욕심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멸치 한 마리를 먹겠다는 것은 욕심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한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꾸 남편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남편이 변하는 수밖에 해결책이 없게 돼요. 그러면 결국 내 인생이 남편한테 묶여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남편을 두고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 자기 입장을 분명하게 가져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해서 생긴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을 져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겁니다. 자꾸 남한테 책임을 미루면 거기에 늘 묶여서 그 사람이 이러면 좋고 저러면 나쁘게 돼요. 마치 주인이 강아지의 목줄을 쥐고 잡아당기듯이 그렇게 내 목줄을 상대가 쥐도록 해놓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나의 희로애락이 좌우된다면 그게 강아지이지 무슨 사람이에요.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옛날도 아니고 요즘 같은 시대에 부부가 결혼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한눈을 파는 사람과 같이 살 이유가 뭐 있어요? 바로 이혼을 하면 되죠. 그 남자가 대통령이든 그 남자가 재벌이든 나는 다른 여성에게 한눈 파는 남자하고는 절대로 같이 살기 싫다. 이렇게 자기 인생관이 분명하든지 아니면 바람을 좀 피우든 술을 먹든 그래도 이만한 남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나. 지금 이 남자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구하려고 해도 이만한 남자를 다시 구할 수 없을 것 같다 하고 인정하고 같이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결국 이 문제는 내 중심이 딱 잡혀야 해결이 됩니다. 이 인생관이 안 잡혀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시대가 조선시대도 아니고 세상의 온갖 정보가 다 열려있는 시대이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똑같이 법에 보장되어 있는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선택입니다. 자꾸 남을 탓하고 있는 것은 자기 인생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럼 고치면 되지요. 예전에는 내가 피곤해, 짜증나 이런 말을 쓰는지 몰랐는데 수행 연습을 해보니 내가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못 살겠다는 말을 자주 쓰는구나 하고 알게 되었잖아요. 행복학교에서 하는 공부는 여기까지만 가르칩니다. 자신의 상태를 자각하라고 가르치지 짜증나, 피곤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나쁘니까 고치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개인이 어떻게 살든 그건 개인의 자유예요. 그러나 자기 상태에 대해서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질문자가 그런 말을 쓰는 것을 남들은 다 알아요. 저 사람은 성질이 급해, 저 사람은 욕심이 많아, 저 사람은 자기 주장이 강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본인만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들은 나를 잘 몰라도 나는 나를 잘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친절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나는 내 안에 짜증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그래야 자신을 개선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사람도 다 아는 사실을 자기만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상대가 지적을 해줘도 내가 언제 화를 냈어? 내가 언제 주장을 했어? 너는 주장을 안 해.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자기 변화가 없습니다. 행복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는 우선 나를 알자는 것입니다. 내가 행동하는 습관, 말하는 습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과 감정을 알자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감정이 일어났는지 본인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분 나쁜 감정이 계속 쌓입니다. 참는 줄도 모르고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에 감정을 폭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나를 알자는 겁니다. 내가 행동하는 습관이나 말하는 습관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내면에서 일어나는 불쾌한 감정들, 즉 어떤 일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처럼 속에서 일어나는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이 곧 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알게 되면 고칠 건지 안 고칠 건지는 그 다음에 선택하면 됩니다. 일단 나를 알게 되면 이렇게 행동하면 나한테 손해잖아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고치고자 하는 내적인 욕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자각입니다. 자각을 해야 변화를 위한 동력이 생겨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너 그런 말은 하지 마. 이렇게 잔소리를 하면 겉으로는 고치겠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나만 문제야. 너는 안 그래 하고 반발을 하기 때문에 변화가 오지 않아요. 고쳐야 한다는 의무감만 있지 내면으로부터 자발성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야단을 치면 일시적으로 하는 척하다가 상황이 바뀌어 버리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변화라는 것은 자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남이 지적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내가 이런 게 문제네 하고 자각이 되고 또 이런 건 좀 바꾸는 게 낫겠네 하고 자기 내부에서 마음이 일어나면 이것이 바로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는 행복학교를 하고 있으니까 한꺼번에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자기를 아는 단계만 되어도 변화를 향해 한 발을 딛는 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조금씩 자기 변화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빨리 바꿔야지 하고 욕심을 내서는 안 돼요. 욕심을 내서 한다고 해도 잘 안 바뀝니다. 잘 안 바뀌면 안 바뀌는 자신에게 또 실망을 하게 됩니다. 나는 안 돼. 에이 생긴 대로 살지. 꼭 바꿔야 하나 하면서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저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천천히 해나가면 됩니다. 아는 것만 해도 큰 소득이잖아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았는데 당장 안 바꾼다고 못 살 건 아니잖아요. 수행도 욕심을 내서 하면 안 돼요. 우선은 알아차리는 것이 필요해요. 즉, 나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변화는 다음 단계예요. 나를 알되 조금 더 자세히 알아야 해요. 말과 같이 드러나 있는 것은 남들도 다 알아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을 잘 살펴서 겉으로 드러나기 전에 감정 변화를 알아차려야 해요. 이런 말을 들으니 내가 기분이 나쁘네. 저런 말을 들으니 내가 기분이 좋네. 이렇게 감정이 드러나기 전에 알아차리는 것이 마음 알아차리기입니다. 동작을 알아차리거나 말을 알아차리는 것에서 더 나아가 마음 알아차리기를 하고 그것을 도반들에게 내어놓는 연습을 하는 것이 행복학교에서 하는 마음 나누기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마음을 내어놓는다고 하면 보통은 내가 너 때문에 기분이 나빴어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마음을 내놓는 것이긴 하지만 결국 상대방을 탓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상대방과 싸우게 됩니다. 도반들끼리의 나누기는 이와는 달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 말을 듣고 저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하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상대방을 탓하는 게 아니라 내 기분이 이렇다고 자각한 것을 드러내놓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행복학교에서는 생각 나누기라고 하지 않고 마음 나누기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감정에 깨어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조금씩 바깥의 자극에 쉽게 흥분하지 않게 됩니다. 흥분하려고 할 때 벌써 탁 알아차리게 되니까요. 너 또 흥분하네. 너 또 기분이 나쁘구나 하고 마치 제3자가 지적해 주듯이 자기가 자기를 지적하기 때문에 감정이 확 올라오다가 내려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괴로움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의 실제 모습을 좀 알고 싶지 않나요? 내가 사람들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가 내 모습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인공지능이 계속 발전하면 나중에는 광고를 할 때도 전부 맞춤 광고를 하게 될 겁니다. 이 사람은 뭘 좋아하고 저 사람은 뭘 싫어하는지, 저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전부 데이터화해서 여러분들에게 맞춤 광고를 딱 때리면 나에게 필요 없는 물건도 사게 되는 겁니다. 선거 때도 이렇게 맞춤 광고를 딱 때리면 그 광고를 보는 순간 저 사람을 찍어야지 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게 아닌 경우가 많아질 겁니다. 정말로 대통령을 잘할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빅데이터를 가진 사람이 각 개인별로 맞춤 광고를 해서 결과를 좌지우지할 겁니다. 결국 누가 돈을 많이 쓰느냐에 좌우되니까 세상이 엉망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의 발전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에 노란하지 않으려면 자기가 자기를 딱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할 때 이게 나를 유혹하는 도구이구나. 이 내용으로 나를 유혹하려고 나한테 광고물을 보냈구나. 이렇게 딱 알아야 해요. 그래야 내가 거기에 노란하지 않게 됩니다. 옛날부터 뇌물을 주는 방식도 다양했습니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에게는 협박하고, 욕망이 많은 사람에게는 재물을 주고, 성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미인계를 쓰고, 이렇게 해서 다 구워 삶았습니다. 상대편의 적장도 그런 식으로 다 미끼를 던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미끼에 혹하는지 알려면 자기 자신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경계라는 게 미끼입니다. 누가 욕을 하거나 누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거기에 내가 확 화를 내거나 아니면 끌려가거나 이렇게 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기를 모르고 삽니다. 그러니 자기 관찰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기 관찰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깥의 것은 많이 아는데 내면에 대해서는 몰라요. 마치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 알아차리기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늘 연습할 수 있는 수행 방법입니다. 버스를 기다릴 때 버스가 제 시간에 안 오면 불안하다든지, 또 버스가 제 시간에 오면 만족한다든지, 이럴 때 처음에는 버스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결국 내가 왔으면 좋겠다 할 때 오면 기쁘고 안 오면 불안하구나,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만족감을 느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마음이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과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내가 약속 시간 30분 전에 도착을 했고 상대방은 5분 늦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왜 이렇게 늦었어 하고 내가 문제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5분 동안 기다리는 게 아주 지루합니다. 반면 내가 약속 시간에 10분 늦게 도착을 했는데 그때까지도 상대방이 안 오고 상대방은 나보다도 10분 더 늦게 도착을 하면 상대방은 많이 늦었다고 생각하고 아이고 늦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는데 정작 나는 괜찮아요, 늦을 수도 있죠 하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약속 시간보다 20분 늦게 온 것인데도 그때는 성인군자처럼 대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상대방이 늦게 오고 안 오고의 문제도 아니고 5분 늦고 10분 늦고의 문제도 아니고, 내가 상대방이 일찍 오기를 바랄 때 상대방이 늦게 오면 마음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내가 상대방이 늦게 오기를 바랄 때 마침 상대방이 늦으면 마음이 만족스럽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부지간에도 남편이나 아내가 훌륭하고 안 훌륭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100을 기대하는데 상대가 70을 하면 부족한 사람이 되고, 내가 50을 기대했는데 상대가 70이면 만족스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치를 알면 인간관계를
보는 시각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늘 상대방이 나한테 더 잘해서 나의 만족도를 채우기를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건 상대방이 나한테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렸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반면 상대방에 대한 나의 기대를 조금만 낮추면 만족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그건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시에 들어오는 사람을 보고 자꾸 그래도 사람이 10시에는 들어와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과 매일 저녁에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 남편은 자정 전에는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쩌다가 한 번씩 늦지 거의 대부분 제 시간에 들어오는 꼴이 됩니다. 여기서 기대를 더 낮춰서 그래도 우리 남편은 잠은 집에 와서 잔다. 이렇게 정하면 새벽 2시에 들어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 말은 질문자에게 그저 다 양보해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양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을 고치는 건 대화를 통해서 노력을 할 순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나도 나를 못 고치는데 어떻게 남을 고치겠어요? 그러니 상대방을 고치려고 할 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훨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같이 늦게 들어오는 사람하고는 같이 못 살겠다고 하면 상대방의 인물이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안녕히 계세요 하고 떠나면 됩니다. 그냥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늦게 들어오는 것만 문제라면 세상에 이 정도 흠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 하고 확 수용을 해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 결정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이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자꾸 그 사람이 문제다. 이렇게만 바라보면 결국 이 문제의 결정권이 나에게 없는 것입니다. 늘 상대방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늘 상대방이 이렇게 해주도록 기다리고 늘 상대방이 저렇게 해주도록 기다리니까 결국 상대방에게 매여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곧 노예 생활입니다. 나름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데 결국 그게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결정을 하든 그건 그 사람의 인생이고 그 경우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질문자가 아버지와 같이 있을 때 심리가 불안해진다고 하면 어릴 때 야단을 맞았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연구하는 것은 심리학자가 하는 일입니다. 당사자는 그런 원인 규명까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유하자면 자동차가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를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은 기술자입니다. 그런데 운전자는 그냥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할 줄만 알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수행자도 심리가 어떠한 원리로 움직인다는 것까지 알면 학자가 되고 그걸로 강의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직접 인생을 사는 당사자는 지금 불안하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해도 됩니다. 즉, 내가 왜 불안하지? 이런 연구까지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심리가 불안하다는 건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거겠죠. 그러니 여기서 불안하구나 하고 알아차린다는 건 마음이 불안하구나와 불안한 건 좋은 게 아니다를 결합해서 안다는 말이기 때문에 불안을 알아차린다는 건 곧 불안이 가라앉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만약 아버지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으면 실험을 자주 해보면 됩니다. 아버지를 자주 만나서 아버지와 있을 때 불안한 걸 관찰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조금 떨어지면 괜찮고 아버지와 가까이 하면 불안하고 다시 아버지하고 조금 떨어지면 괜찮고 아버지와 가까이 하면 불안하고 이걸 보면서 아버지와 아무 관계도 없는데 왜 불안할까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는 꼭 밤에 어두울 때 생기는 두려움을 관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일어나면 전기 스위치를 쥐고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스위치를 끄면 두려움이 일어나고 스위치를 켜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다시 스위치를 끄면 두려움이 일어나고 또 스위치를 켜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럴 때 그저 불이 켜지고 꺼질 뿐인데 왜 두려움이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하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걸 탐구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 하고 탐구하면 불안이 사라져 버립니다. 아버지를 가까이 하면 불안하고 멀리 떨어지면 괜찮고 또 가까이 하면 불안하고 그게 반복되면 아버지와 가까이 있는 게 연습하기가 더 좋겠죠. 수행은 안 맞는 사람과 있는 게 공부가 더 빨리 됩니다. 그만큼 연습 기회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불안한 사람은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별 문제가 없으니까 해결된 줄 알고 살아가는데 다음에 가까이 하면 또 불안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떨어져 있는 건 그 자리를 피해서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이고 만나서 해결해버리는 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렇게 마주해서 해결하는 게 도저히 안 될 정도로 증상이 심할 때는 우선 피해서 안정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도 면역력이 약하면 우선 격리해서 치료를 해야 하잖아요. 대신 면역력이 강해지면 균이 있어도 이겨냅니다. 그런 것처럼 면역력이 생긴 다음에는 아버지가 있는 속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면서 불안한 마음이 일어나면 지금 불안하네. 아버지와 같이 있으면 불안하네. 이렇게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다가 아니라 왜 불안하지? 이런 정도로 관찰을 해나가면 좋아집니다.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면 금방 좋아져요. 여기서 좋아진다는 건 불안한 강도가 차츰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도저히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가까이 가기도 싫었는데 이제는 아버지와 같이 지내는 게 곧 연습하는 시간이니까 불안해도 괜찮은 거예요. 막상 가서 안 불안하면 다행이고 불안하면 연습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불안하든 불안하지 않든 상관이 없는 경지로 나아가게 됩니다. 원인을 규명하는 것도 좋은데 원인을 규명할 때 탐구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원인을 규명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인 규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인 규명에 너무 빠지면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번뇌가 늘어나는 거예요. 괴로울 때 그 괴로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왜 괴롭지 하고 탐구를 해야 합니다. 탐구를 하면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90% 이상이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명상을 할 때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탐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다릅니다. 탐구는 마치 과학자가 어떤 원인을 규명하듯이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두를 탐구한다. 반면 생각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해서 이런저런 걸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에서 생각은 망상이라고 합니다. 탐구하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걸 망상 피운다고 합니다. 좋은 차나 집이 부러우면 돈 벌어서 나중에 가지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큰 집을 보면 우선 아이고 청소하려면 힘들겠다. 이런 생각부터 먼저 들어요. 집이 큰 게 뭐가 좋아요? 방이 큰 집이 좋으면 여기 와서 교실에서 자면 됩니다. 그러니 집이 큰 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토회 활동을 하면서 환경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지구 80억 인구 모두가 그 사람들처럼 가족 2~3명이 살면서 그렇게 큰 집에서 살면 지구가 안 남아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모습이 사실은 다 타인의 희생 위에 사는 인생입니다. 남을 짓밟고 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현재 법적 기준, 도덕적 기준이 이런 삶을 허용할 뿐입니다. 이는 마치 한국에서 도박을 하면 불법이라고 해서 잡아가면서 같은 행위를 라스베이거스에 가서 하면 그곳에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오락이라고 합법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환경에 기준을 두면 그렇게 큰 집에 사는 건 사실 모두 범죄입니다. 지구를 생각한다면 그런 집은 모두 압수를 해서 철거시키고 엄청난 벌금을 매겨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가진 자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걸 자랑스러워하는 겁니다. 옛날에 출신 성분으로 사회를 나눌 때는 왕이나 귀족들이 사유물을 다 가지고 전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제도를 모두 철폐했습니다. 아버지가 왕이라고 해서 아들도 왕이 되는 건 부당하다는 생각으로 인해 신분제가 폐지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재벌이라고 해서 아들이 재벌되는 것도 철폐되어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데 지위세속은 부정하면서 왜 재물세속은 인정합니까? 이것도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안 해야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남아있는 재물은 모두 사회로 환원하고 불로소득을 얻지 못하도록 제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걸 부러워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자꾸 낭비하며 사는 삶을 부러워하기 때문에 아무리 평등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지구 환경을 이야기해도 실제로는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댐 건설은 반대하면서 막상 집에 와서는 물을 펑펑 쓰는 것과 같고 원자력 발전은 반대하면서 집에 와서는 낮에도 불을 항상 켜놓고 전기를 낭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이 만져도 은행에 있는 돈은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매일 돈을 만지면서 거기에 흑심을 품으면 그 사람은 결국 부정을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 직원이 돈을 아무리 많이 만져도 그건 종이 조각이지 내 돈이 아닌 것처럼 질문자도 고객이 아무리 부자라도 그게 질문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고객일 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중심을 잡고 살고 또 질문자가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언젠가 돈을 벌어서 그런 집이 필요하면 사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집을 부러워하는 것은 현실성도 없고 결국 자기 심리만 위축시키고 또 그것이 잘 안 되면 나중에 그 사람들을 욕하게 됩니다. 스님은 그런 사람들을 욕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살겠다는데 그 사람들을 욕할 것까지야 없죠. 그러나 나까지 그렇게 살겠다고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늘 그렇게 교육받고 살았기 때문에 소비주의와 욕망에 대한 중독성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중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욕망을 따르는 삶은 우선 전 인류를 생각했을 때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또 내 개인적인 삶을 생각할 때도 좋은 삶이 아닙니다. 욕망을 따라가는 삶은 인생을 늘 헐떡거리면서 괴롭게 살아야 하고 늘 열등의식을 갖게 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살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살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자각이 되면 여전히 그렇게 중독된 부분과 습관은 있지만 그걸 따라가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욕망을 따르는 삶이 좋아 보이면 그냥 따라가도 됩니다. 스님은 그런 사람을 절대로 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이 사람을 설득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연구를 하죠. 또 넓은 공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그들을 욕할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만약 그런 곳에 누가 초대를 하면 하루쯤은 잘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곳에 살라고 하면 당연히 사양을 하겠죠. 어떤 사람이 100만 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오 부자네, 저 사람은 더 이상 부러울 게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작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안 그래요. 그 사람은 자신보다 재산이 없는 사람하고 절대로 비교를 안 합니다. 본인은 1000만 불을 가진 사람하고 비교해서 자신의 재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비교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열등의식도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 거예요. 한 반에 오토바이를 가진 학생이 5명이 있다고 합시다. 그것이 부러워서 부모님께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부모가 못 사준다고 하면 우리 반에는 누구누구도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오토바이가 없는 아이를 생각하면서 내 친구도 오토바이가 없으니까 나도 오토바이가 없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오토바이가 있는 친구하고 비교해서 왜 안 사주냐 하고 불평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성 교제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체 통계를 내면 MZ세대의 60%가 이성 교제 없이 지내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도 내 눈에 들어오는 건 남자와 여자가 손잡고 가는 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쟤들은 저렇게 연애하는데 왜 나는 연애를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 눈에는 아주 친해 보이는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질문자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람을 사귀는 데에는 깊이 사귀고 얕게 사귀고 이런 게 없어요.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냥 알고 지내는 것이지. 그 중에 일을 같이 하는 사람도 있고 서로 마음이 통해서 자주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도 있을 뿐입니다. 일을 같이 한다고 깊이 사귀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통해서 자주 이야기를 나눈다고 깊이 사귀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뜻이 맞아서 연애를 하는 사람도 있고 연애에서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연애만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자주 만나지만 연애까지는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수만 종류의 경우 수가 생깁니다. 그 중에 몇 개의 경우의 수를 보고 나는 왜 저렇게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질문자는 죽을 때까지 열등의식 속에서 살아가야 해요. 질문자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도 안 사귀어도 사람이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많은 사람을 사귀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연애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연애를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연애를 안 하면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는 연애를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결혼을 안 한 것이 왜 문제예요? 요즘은 결혼을 안 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아기를 안 낳는 게 왜 문제예요? 앞으로는 아기를 안 낳는 사람이 더욱더 많아질 겁니다. 그렇다고 아기를 낳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아닙니다. 이런 모습을 쳐다보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저런 모습을 쳐다보고 나는 왜 저렇게 안 되나? 생각하는 자체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이 나를 왕따 시키는 것 아닌가 하고 불안한 거예요. 자기를 왕따 시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은 질문자와 함께 지내보니까 질문자가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질문자는 저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는 것을 보고 왕따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우의 수로 따져보면 5명 중에 5명 모두가 나를 안 좋아할 수 있는 확률이 낮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를 안 좋아하는 것도 그 사람들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는 그때 왕따 당했던 것을 토대로 지금 또 왕따 당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꾸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병이 되는 거예요. 과거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려면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때 내가 어리석었구나. 어려서 잘 몰랐구나. 사람들은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데 내가 거기에 못 낀다고 왕따 당했다고 생각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이렇게 돌이키면 고민이 싹 없어집니다. 옛날에 왕따를 당했다고 해서 지금 또 왕따를 당할까봐 걱정하는 것은 아직 병이 치유가 안 됐다는 반증입니다. 그때는 별일 아닌 것을 가지고 신경을 썼네 하고 돌이키면 바로 병이 치유가 됩니다. 그 누구든 만나지면 만나고 안 만나지면 안 만나고 얘기가 되면 얘기를 나누고 얘기가 안 되면 얘기를 나누지 않고 이렇게 그냥 열어놓고 살면 아무도 나를 왕따 시킬 수가 없어요. 나는 자유인인데 나를 어떻게 왕따 시킵니까?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건 그의 자유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내가 왕따를 당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노는데 왜 내가 왕따를 당하는 것이 됩니까? 내가 그 무리에 들어가고 싶으니까 왕따를 당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좋아서 노는 것이니까 그냥 놔두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는데 왜 내가 사귀던 여자가 다른 남자를 사귄다고 그걸 배신당했다고 그래요. 결혼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사귀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도 어떤 사람이 좋아서 만났다가 서로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새로 좋아할 수도 있고 상대도 나를 좋아했다가 서로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새로 좋아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상대가 헤어지자고 하면 그동안 즐거웠다. 너 만나서 참 좋았다. 그래, 안녕. 이렇게 바삭해야 합니다. 그렇게 끈적끈적한 엿처럼 붙어서 살려고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끈적거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만나고 헤어지고 할 수가 있어요. 남을 때리거나 남을 성추행하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남에게 욕설하거나 술 먹고 취해서 남에게 행패를 피우는 것이 아니면 어떻게 살든 모두 개인의 자유에 속합니다. 그러니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은 너의 자유다. 이렇게 인정하고 젊은 사람이 좀 쾌활하게 살아보면 어떨까요? 대학에 들어왔으니 이제 새롭게 살아보겠다는 생각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그냥 해가 넘어가니까 고등학교 다니다가 대학을 갔을 뿐이지 작년과 올해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기도 사람 사는 세상이고 저기도 사람 사는 세상일 뿐입니다. 이제 성인이 되었잖아요. 옛날에는 어리석어서 그랬으니 과거 일은 이제 잊어버리고 앞으로는 자유인으로 살아가면 좋겠어요. 상대가 좋으면 나는 내가 좋다 하고 말해보고 상대가 싫다고 하면 그만두면 되고 그래도 나는 상대가 좋으면 그래도 나는 내가 좋다 하고 한 번 더 말해보고 그래도 상대가 싫다고 하면 선물도 사서 줘보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상대가 싫다고 하면 포기하면 돼요. 결과를 얻으려면 그만한 노력을 해야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친구하자고 말을 먼저 건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 것을 바랐다면 질문자가 욕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막연히 앉아서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지만 말고 필요한 것을 얻으려면 내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노력을 해도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포기하면 됩니다. 그렇게 좀 바삭바삭하게 인생을 살아보면 어떨까요? MZ세대는 바삭바삭하다고 하던데 질문자는 왜 그렇게 끈적끈적해요? 가슴이 답답할 정도는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안정제를 조금 먹으면 훨씬 덜 답답합니다. 옛날에는 감기 정도는 병이라고 취급을 안 했는데 요즘은 감기에 걸리면 곧바로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거나 약 처방을 받아서 먹으면 금방 낫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어도 낫기는 합니다. 그러나 치료를 하면 조금 더 빨리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훨씬 낫습니다. 상대를 인정해야 하는데 인정을 안 하려고 해서 생긴 병입니다.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자유를 좀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그들의 자유예요. 내가 그들의 무리에 끼고 싶은 것도 나의 자유이듯이 그들이 나를 그들의 무리에 안 끼워주는 것도 그들의 자유입니다. 상처를 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면 본인이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치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는데 잘 안 된다거나 뜻대로 안 되었을 때 가슴이 벌렁거린다거나 이런 증상은 다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든 직장 관계든 가족 관계든 5명이 함께 지내다가 1명이 꼴 보기 싫어지면 그것을 수행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그 사람 1명만 내가 잘 봐내면 자유롭게 지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수행의 과제로 삼아서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5명 중에 2명이 꼴 보기 싫어지면 내가 병원에 가봐야 하나 하고 자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5명 중에 3명이 꼴 보기 싫어지면 무조건 병원에 가야 합니다. 남편도 밉고 자식도 밉고 시어머니도 밉고 이런 정도라면 무조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딱 구분을 해서 대응을 하면
인생을 사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한 명이 미우면 수행 과제로 삼고 두 명이 미우면 혹시 내가 문제인가 하고 돌아봐야 하고 세 명이 미우면 무조건 병원에 가야 합니다. 질문자의 얘기를 들어보니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네요. 그러나 이런 증상은 정신질환입니다.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치료를 받으면 좋아집니다. 그러면 왜 이런 정신질환이 생겼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자기의 심성에 처음부터 약한 고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런 충격에 의해서 발병했다고 볼 수 있어요. 둘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서 그 상실감에 따르는 충격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를 내 친구가 죽었으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좁은 시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구라는 큰 틀에서 본다면 마치 바다에서 파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듯이 수많은 생명이 태어나고 죽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봄이 되면 수없는 싹들이 돋아나고 가을이 되면 수없는 잎들이 사라지는 그냥 자연계의 커다란 흐름에 불과한 거예요. 하루살이가 아침에 태어나서 하루 종일 날다가 저녁이 되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 하루살이를 관찰해보면 저녁에 죽어야 되는데 소수이지만 오후 2시에 죽는 것도 있고 3시에 죽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다 죽었는데 밤 10시가 되어도 일부는 안 죽고 몇 마리가 남아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전생의 죄도 아니고 그냥 확률적인 현상이에요. 여기서 제가 바닥에 콩을 한 움큼 던지면 대다수가 이 무대 위에 있지만 어떤 것은 무대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질문자가 그 일에 너무 집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잠을 잘 못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발병을 안 해서 그렇지. 처음부터 약한 고리가 무의식에 내재되어 있다가 이번 일을 계기로 발병을 한 겁니다. 연애하다가 헤어졌다든지 사업하다가 실패했다든지 이런 충격을 받게 되면 지금처럼 발병을 하게 됩니다. 사업을 실패했기 때문에 정신질환이 생긴 것만은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약한 고리를 이미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발병하게 된 겁니다. 설령 약한 고리가 있더라도 충격적인 계기가 발생하지 않으면 별일 없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친구와 사귀다가 헤어진 이후나 학교 선생님한테 야단을 맞은 이후에 정신적으로 방황하게 되면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렇다거나 선생님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의 계기에 불과합니다. 근본 원인은 정신적으로 약한 고리에 있는 것입니다. 발병한 것은 치유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치를 자각해서 꾸준한 노력으로 자신의 병을 스스로 치유해 나가는 것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증상이 심한 초기 응급 상황에서는 자가 치유가 힘들 수 있으니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정신과의 치료법이 아직 완치를 이끌어 내기에 부족함이 많지만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굿을 한다거나 안수 기도를 하는 것보다는 현재의 정신과 치료법이 치료 효과가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검진이 필요합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동시에 운동을 하고 잠을 푹 자야 합니다. 하루에 2만 보 이상을 걸어서 푹 잠들면 신경의 긴장도가 떨어지거든요. 가능한 정신적인 노동보다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명상이나 불교, 교리를 공부하는 것보다 절이나 염불을 하는 쪽이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 운동 중에 정신 치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는 절하는 것과 걷는 것이 있습니다. 많이 걷고 피곤해서 푹 자는 것과 절을 하루에 300배에서 500배 정도 하는 것은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절을 할 때 횟수를 채우기 위해 빠르게만 하는 것은 극기 훈련일 뿐이니까 천천히 절을 하는 게 좋아요. 산책하는 것보다는 약간 빠른 걸음으로 몸에 땀이 날 정도의 속도로 많이 걷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바닷물을 다 마셔봐야 바닷물이 짠 줄 아는 게 아니고 한 방울만 먹어봐도 바닷물이 짠 줄 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마음이 움직이는 원리를 알게 되면
각각의 경우가 조금씩 달라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수많은 인간관계가 형성되지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근본 도리 측면에서는 똑같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은 사람 관계에 있어서 1000가지만 가지의 관계가 서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한 부부 관계가 다르고 부모와 자식 관계가 다르고 또 친구 간의 관계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근본 도리 측면에서는 똑같습니다. 다만 그 관계의 차이는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치를 확연히 알게 되면 수많은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지혜가 열린다고 볼 수 있어요. 즉, 통찰지가 열리면 분별지도 열립니다. 통찰지는 대상을 한꺼번에 꿰뚫어 보는 지혜를 말하고 분별지는 그것의 세세한 차이를 다 아는 지혜를 말합니다. 둘째, 부처님은 세상에서 살면서 많은 고뇌를 하셨어요. 부처님은 왕자로도 살아봤고 세상도 다스려봤고 결혼 생활도 해봤고 자식도 낳아봤고 왕위를 버린 후 거지 생활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출가한 뒤에는 밥도 굶어봤고 엄청난 고행도 해봤습니다. 죽기 직전까지의 엄청난 고행은 오히려 수많은 번뇌가 왜 일어나는지를 아는 계기가 됐습니다. 부처님은 그냥 다 깨달아서 아는 게 아니었고 부처님의 삶 속에서 이미 수많은 과정을 겪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통찰지와 분별지를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통찰지가 있다면 여러 가지 상황에 놓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분별지도 생겨납니다. 마치 카메라의 렌즈로 초점을 맞추듯이 먼저 큰 틀에서 꿰뚫어 알게 되면 대화할 때 상대방이 고통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세세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중생의 고통을 다 알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도 다 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부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이 다 깨닫고 모든 사람이 다 부처님의 법에 귀의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부처님을 해치려는 사람이 있었고 심지어 제자가 된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께서 매일같이 법문을 하셔서 그 수가 매우 많았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단박에 깨달은 사람들 위주로 경전을 편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헤매는 사람의 이야기까지 일일이 다 경전에 담을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경전을 보게 되면 부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깨닫게 만드셨다고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부처님은 통찰지와 분별지가 있어서 모든 사람을 다 깨우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부처님은 6년 고행을 통해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어보았기 때문에 인간사를 다 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셋째,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이 다 깨달은 것은 아니었지만 부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의 기록을 다 남길 수가 없어서 오늘날 남아있는 경전에는 그 중에서도 깨달은 사람의 이야기를 주로 남겼기 때문에 마치 부처님을 만나면 모든 사람이 다 깨닫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적인 가족 문화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조금 정이 없다, 이렇게 느낄 수는 있겠네요. 그러나 미래는 질문자와 같은 사람이 더 많아지는 방향으로 더욱더 개인화될 겁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질문자가 남과 적극적으로 연락을 안 하면서 친구가 없다고 외로워한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결과를 바라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질문자가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 외로워하지만 않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붓다의 가르침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자의 가족들이 보기에는 문제로 느껴지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는 불법을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악착같이 살지 않으니까
편안해져서 좋은데 세상을 개선하거나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많이 줄었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구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고 절대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홍수가 난 파키스탄의 홍수 피해자들을 어떻게 도울지 계속 의논하고 있고 시리아와 터키의 지진 피해자들에게는 어떤 물품을 보낼 것인지 유엔 난민기구와 의논하고 있습니다. 또 인종이나 성별 계급을 갖고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철폐하는 일에도 관심을 갖고 인권을 옹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은 식량 부족으로 굶어 죽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비공식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어떻게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숨을 쉬어야 하기 때문에 공기가 맑아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저도 피해를 입잖아요. 저도 어릴 때 식량 부족을 겪으면서 자랐습니다.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왜 남의 문제입니까? 이것은 나의 문제입니다. 학벌이 낮다고 영어를 못한다고 아시아인이라고 소수가 믿는 종교라고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습니다. 이런 차별을 없애나가는 일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행복해질 수 있겠다 하고 생각한다면 적극적으로 전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편안해지면 이렇게 세상을 좀 더 정의롭고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일에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내가 편안해진다고 왜 세상에 대한 관심이 없어집니까? 마음이 편안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원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일에 무관심해지는 것은 일시적인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는 그동안 뜻대로 하겠다고 의지를 내서 열심히 살기만 했기 때문에 그런 욕망을 내려놓으니까 그럼 나는 세상에 관심이 없다 하는 쪽으로 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아무 일을 안 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할 일도 없습니다. 나이가 70인데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동시에 할 일이 매우 많습니다. 저는 여유 시간이 생기면 주로 농사일을 합니다. 농사일을 해보면 끝이 없습니다. 지난 3년은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 행사가 모두 없어지면서 농사를 마음껏 지을 수 있어서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일들이 많아져서 농사 지을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나 수행이란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일을 하고 저런 상황이 되면 저렇게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첫째 질문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인간관계는 맺고 싶으면 맺고 맺기 싫으면 안 맺어도 되는 개인의 자유에 속합니다. 그래서 질문자의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둘째, 모든 행위에는 과보가 따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연락을 안 하면 그 사람들도 나한테 점점 연락을 안 하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안 하게 되면 그들도 점점 나에게 서비스를 안 하게 됩니다.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고 싶으면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많은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힘들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만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